사실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런 경험 분명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마 비슷하신 분들 많아요.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내 친구는 친구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친구 많은 친구라고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람이 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포를 하나씩 주고 그 소포를 미국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 미국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실험이에요. 소포를 직접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소포를 받은 사람은 만약 동부에 있는 특정 미국인을 안다면 그냥 전달하면 되고요. 그런데 직접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내 친구 중에 그래도 나보다는 최종 수치인을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소포를 전달합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미국 중부에서 출발한 소포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전달돼서 최종 수치인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밀그람은 최종 수치인에게 도착한 소포들이 도대체 평균 몇 단계의 사회관계를 거쳐서 도착했는지를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지금 현재는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나 두 사람을 딱 집었는데 두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관계의 길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짧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좁은 세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런 경험 분명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만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공통의 지인이 있어서 와 정말 신기하죠? 라고 여러분이 느낀 경험들도 많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좁은 세상 효과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단계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떠올려 봤던 생각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 분도 있고 저 사람은 성격이 왜 그래?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 분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분의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사건들, 인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시면 그냥 그 친구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의 사촌 동생이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덤바라는 분이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 안에는 여러 종이 있습니다.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그런 영장류의 한 종이 야생에서 살아갈 때 도대체 집단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도 있는 뇌가 있잖아요. 그 대뇌의 피질의 면적을 상대적으로 측정해요.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덤바가 발견한 사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영장류의 다른 종이나 인간이나 모두 이 대뇌의 전전두엽 그 부분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즉 대뇌의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혹은 면적이 더 넓은 영장류의 한 종일수록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덤바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분석도 소개하는데요. 인간은 아마도 150명 정도의 사회관계를 유지할 것 같다. 라는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도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은 15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덤바의 책 그리고 논문에는 숫자가 사실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숫자는 5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매일 얼굴을 보고 저녁 때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하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5명 다음에 이어지는 숫자가 곱하기 3을 해서 15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절친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5에다가 3을 곱한 것,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매일 얼굴을 보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50에다가 또 3을 곱한 수, 그게 바로 150이라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덤바의 수 150명의 의미입니다. 이 덤바의 연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그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제가 본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SNS에서 각자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갖고 친구 관계의 숫자를 모아서 통계 처리해서 확률 분포를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제가 신기했는데요. 특정한 방식으로 가로축, 세로축을 표시하면 깨끗한 직선이 나오는데요. 이 SNS에서 친구 관계의 수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150명까지는 이렇게 직선이 이어지다가 150명쯤에서 꺾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래프를 덤바의 수에 기반해서 이해한 방법은 우리가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150명 정도까지는 SNS가 없던 시절에 친구 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도 SNS에서 여러분 친구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SNS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150명 정도의 친구 관계의 숫자인 덤바의 수가 우리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 친구가 훨씬 더 친구가 많다라고 느끼는 것을 친구 관계의 역설 혹은 우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친구가 있고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은 10명 모두와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는 연결망의 모습은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10명의 친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인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많은 그 사람은 제 친구는 10명이에요 라고 분명히 답할 거고요. 이 분과 연결되어서 딱 가운데 있는 이 분만 친구로 갖고 있는 이 10명 모두는 나는 친구가 1명이라고 답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10 더하기 10 나누기 11 정도가 돼서 약 2명 정도입니다. 친구 숫자의 평균은 2명인데요. 그런데 사실 2명 이상의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친구가 1명인 상황인 거죠. 요 연결망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가운데에서 10명의 친구를 갖고 있던 이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10명 중에 아무 한 사람을 보면 자기의 친구는 친구가 1명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 가운데 사람이 아닌 이 바깥쪽에 있었던 모든 10명은 뭐라고 답할까요? 자기의 친구는 친구가 10명이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10명이라고 답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101 나누기 11이라서 약 10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답하는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친구들이 딱 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내 친구는 친구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SNS를 하실 때 여러분도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친구가 정말 많네?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을 텐데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의 수많은 다른 친구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 친구는 나보다 친구가 많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SNS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SNS 하실 때 친구 많은 친구라고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선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시험 보셨는데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으면 세 과목 점수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는 영어 시험을 못 봤으니까 국어 더하기로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잘못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친구 만든 친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친구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SNS에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친구 많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본인이 친구가 없다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아니야 괜찮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적도 많아서 너는 친구가 많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 연구 그룹에서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한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5명을 적어달라. 그리고 함께 일하기 싫은 5명을 적어달라라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였어요.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과 일하기 싫다라고 지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친구가 많은데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편 어떤 분은 흥미롭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신과 일하기 싫어요 라고 지목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싫어하는 관계에 지목을 받은 사람은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라는 화살표를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작은 규모의 설문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적이 많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친구가 적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적이 많은 것은 아니고 적이 많다는 것이 친구가 많다는 어떤 간접 증거가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또 해볼 수 있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3년의 간격을 두고 2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3년 전과 3년이 지난 시기의 두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제가 그때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은 3년 전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3년이 지나서 함께 일하고 싶은 관계, 적에서 친구로 바뀐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친구라고 해도 실망을 크게 하면 우리가 잘 안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친한 친분 관계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사람과 친구가 아닌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적이었다가 친구가 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해본 생각은 당연히 아예 적을 만들지 마세요. 일단 한번 적이 되면 친구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얻었던 그 결과를 갖고 또 제가 스스로 살펴본 게 저도 요즘은 그렇게 활발히 하진 않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SNS를 꽤 활발히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비슷하신 분들 많아요. SNS에서 소통하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끊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본 모습은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의 아주 작은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단면만을 보고 관계를 단절한다면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라는 그 오해를 이후에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SNS에서 아무리 실망해도 끊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관계를 끊고 배척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끊임없이 듣는 노력, 그런 것이 우리가 특히 SNS를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 연구하면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됐던 계기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안에서 사람들은 다 완전히 계층적인 상명하복 구조를 따르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 위에 있는 분은 점심 메뉴로 뭘 먹고 싶고, 그런데 그 분을 뺀 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은 사장님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전달한 부장님이 있다면 이 부장님은 사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이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라는 정보밖에 없거든요. 이분은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고집하기 쉽지 않아요. 사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 부장님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아래 계층의 여러 사원들도 당연히 이 부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상상의 조직을 떠올려 보시면 결국 사장님이 먹고 싶었던 메뉴를 택해서 모든 회사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겠죠. 제가 이 연구를 했을 때 떠올렸던 생각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의견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견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걸 아주 단순한 이론 모형으로 살펴본 거였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제 모형에선 완벽한 화살표가 아래로만 가는 상명하복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위에 여러 다른 부서의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비록 사장님이 첫 번째 가졌던 고집을 전혀 꺾지 않아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더 나은 의견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모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서 민주적인 소통 방식 그런 거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문화가 전체 회사 혹은 조직이 더 나은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상명하복 구조에선 가장 위에 조직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아래로만 전달돼서 그 사람의 의견이 비록 옳은 결정이 아니라도 전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문화라면 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더 나은 해결책에 합의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떠올렸던 생각이 아니 그 첫 번째 사장님이 고집 안 부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서 상명하복 조직 그런 계층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장님이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부장님 몇 분에게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우리 부장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장님께 물어봤더니 그분도 사장님하고 먹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내가 처음 가졌던 내 의견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는 조직의 리더라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나은 해결책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귀가 얇다라고 해서 마음을 자꾸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계속 밀어붙이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처음 가졌던 생각이 어쩌면 오류가 아닐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조직의 리더 같은 사람들이 전체 조직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계 물리학에서 관심 있어 하는 문제들은 여러 구성 요소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커다란 전체가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지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다면 아무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이 단지 평균이 돼서 전체의 통계적인 특성을 결정할 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알고 있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이런 거예요. 두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큰 도시예요. 이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2배의 인구가 더 많은 도시가 있고 그것보다 인구가 절반인 도시가 있는데요. 두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인구가 2배 많으니까 이 도시는 당연히 특허의 숫자가 2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미국의 여러 도시를 갖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가 2배가 되면 특허가 출원되는 숫자가 2.2배로 늘어나요.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그건 바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지를 측정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면 될지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익명의 전화 통화 자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포르투갈에서 진행된 연구였어요.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지 그 숫자를 세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 통화의 숫자도 인구가 2배가 되면 2배보다 더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커질수록 더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을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짜장면 한 그릇을 드시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결이 필요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는 농사를 져서 밀을 길러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짜장도 만들어야 되죠. 뭐 그릇도 만들어야 되죠. 나무젓가락도 있죠. 뭐 단무지도 있죠. 온갖 사람들이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불하신 짜장면 값에 해당하는 짜장면 한 그릇이 여러분 앞에 놓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연결이 없다면 세상은 뭐 존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다 따로따로 집에서 일하면은 사실은 일의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왜 굳이 사람들이 출근해야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따로따로 연결 없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인 거죠. 저는 세상 모든 것들이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결이 점점 늘어나면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해요.